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법,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법 힘입중입니다. 불가능, 우리가 impossible이라고 하잖아요. impossible은 사실 I'm possible의 다른 말입니다. 불가능할 것 같던 법적 지식 상승 제가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법률 인터뷰 강사 임지혜입니다.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법의 변화도 사회의 흐름도 우연은 없습니다. 데이터로 읽는 변화의 이유,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법도 그렇습니다. 멀리선 쉬워 보이다가 당하면 눈물 납니다. 웃으면서 법을 배우는 기리기리 김기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처럼 우리 기리 씨도 우법과 함께 법의 길 잘 걷고 계시죠? 아, 그렇습니다. 예. 우법이라는 또 내비게이션을 제가 틀고서 가는데 이 가끔 내비들은 보통 이상한 길을 잘 알려주곤 하는데 네. 이 우법은 정말 안전한 길, 지름길 잘 알려주거든요. 맞습니다. 혹여 법으로 가는 길이 막히면 우리 인변이 또 안내를 해주니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또 쉽게 빠르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는 길만 쏙쏙쏙쏙 지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칭찬에 참 익숙한 분이에요. 자, 이렇게 우회도 하고 또 지름길 찾는 가운데 요즘 국회에서도 우리 삶의 방향을 바꿀 새로운 길들이 하나둘씩 만들어지고 있죠. 오늘 소개할 통과법 어떤 겁니까? 사실 제 고민거리 중에 가장 큰 거 하나가 바로 기후거든요. 기후. 네, 그래서 오늘은 기후위기 관련법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바로 지난 2월에 국회를 통과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인데요. 이상기후를 더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예측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법입니다. 야, 이 기후 감시와 예측 그 이름만 들어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법으로 만든다는 거죠? 핵심 내용을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현행법에서도요, 이미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 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기상정보관리체계의 구축, 운영을 마련해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요, 기존의 기상정보관리체계를 전면 개편을 해서 기후위기 감시 예측관리체제로 전환하는 게 바로 핵심입니다. 예전에는 주로 단기간, 짧은 기간의 날씨를 예보하는 데 좀 주력을 했다면요. 이제는 폭염이나 폭우, 가뭄, 태풍, 그리고 극한 기후까지 장기적으로 감시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담고 있습니다. 극한 기후라고 하니까 조금 섬뜩한데 요즘 뉴스에서도 종종 보이고요.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사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처음으로 좀 정의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온이나 강수량이 극단적인 수준에 이르러서 사회 경제에 피해를 미칠 정도에 도달한 경우 이런 기후 현상을 뜻하는 용어인데요. 이제는 이런 현상도 법 기준 아래에서 관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뭐 그냥 너무 덥다 뭐 이런 막 느낌으로 이 기준을 정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극한 기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이게 어떤 감이 아니라 지표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 기상기구에서 27가지 기후 지표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극한 기후 지수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폭염 일수 같은 경우는 하루 최고 기온이 33도를 넘는 날, 그리고 이제 열대야 일수는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그런 날, 그리고 호우 일수는 하루에 비가 80mm 이상 내린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날들이 1년에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심하게 나타나는지 해마다 이 데이터를 쌓아서 기후의 극단성을 수치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치를 분석해서 어디에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상청의 어떤 장기적인 기후 예측 그런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지자체에서 재난 매뉴얼이나 냉난방 예산 책정하는 데도 쓰이고 있고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2100년까지 예측 자료도 이제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예보가 아니라 예측이 정책을 움직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야, 이 예측은 숫자로 한다 쳐도 그걸 정책으로 연결해 주는 건 결국 법이잖아요. 이번 법 개정은 그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번 법 개정의 가장 큰 의미라고 한다면 기후위기를 감시하고 예측하는 국가 시스템을 법적으로 처음 정비했다는 점입니다. 극한 기후라는 말도 처음 법에서 정의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정책이 반응할 수 있도록 해둔 것이죠. 다만 이제 정말 첫걸음을 뗀 단계,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부처 간 협업이라던가 데이터 전달 체계 같은 실질적인 작동 방식은 좀 더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기후 위기는 이제 뭐 아유 이상한 날씨네 하고 넘길 문제가 아니라 미리 감지하고 대응해야 할 시스템의 문제가 됐습니다. 오늘 소개한 법, 그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데 의미가 있고요. 이제는 기후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또 어떤 걸 준비하고 있는지 더 알아봐야 할 텐데요. 특별 게스트와 함께하는 22대 국회 300일 오늘의 통과법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 대안은 하루도 전기를 못 쓰게 되면 어떤 일 벌어지겠습니까? 엘리베이터도 못 타죠. 정전 나보세요. 예. 병원에서 긴급 수술해야 되는데 전기 안 되는 무슨 일 벌어지겠습니까? 그만큼 전기 시스템을 갖다가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건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거의 95%에 가깝습니다. 태양광, 풍력, 또 원자력 같은 것들은 사실은 그 자원 의존도가 해외하는 것이 훨씬 작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들어가면은 장점이 에너지 그 자립도 높이는 것이에요. 대한민국 전력의 로드맵을 설계하신 분입니다. 전력 흐름을 조율하는 마스터 플래너, 중앙대 에너지 시스템 공학부의 정동욱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이게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수립의 총괄위원장 직함이다. 네. 하는 거는 이제 정확히 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전력 수급을 갖다 짠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일상에 잘 못 느끼고 있지만은 전기는 수요와 공급이 딱 맞아야 되거든요. 그걸 딱 매칭시키게끔 계획을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안 그러면 우리가 대정전을 겪습니다. 아, 네. 그래서 15년 단위로 해가지고 수요를 전망하고 15년에 필요한 전기를 우리가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항상 오차가 있기 때문에 이건 2년마다 롤링 플랜입니다. 2년마다 이제 예측과 공급을 갖다가 이제 보완해가지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11차로서 2038년까지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15년이요. 네. 야, 15년을 예측해서 계획을 세우다니 정말 저는 다음 날 계획을 세우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이 15년짜리 전기 계획을 짜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계획을 짜시면서 좀 어려운 일들이 있으시겠죠? 예, 맞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서 사실은 이 전력 수급 계획은요. 대략 한 90명 가까운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10개 정도의 분과로 나눠서 거의 1년 가까이 한 10달 좀 넘게 이렇게 해서 이거를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을 해가지고 이 계획을 만들었는데요.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지요. 근데 특히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수요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5년 후에 우리가 전기를 얼마나 쓸 것이냐. 전기 자동차들 요즘 유행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전기 자동차를 갖다가 얼마나 사람들이 타고 다닐 것이냐. 이런 것들 예측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 그 맞춰야 되니까 수요와 공급을 맞춰야 되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과연 발전 설비가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예측하는 것이 어렵죠. 이번 이제 11차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계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변화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이게 지금 우리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갖다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전기는 다 무탄소 전원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탄소를 내지 않는 에너지원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2038년에는 최초로 70%를 넘게 됩니다. 70%를 이제 무탄소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게 돼요. 많은 경우 화력발전가 쓰게 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연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온실가스도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걸 쓰지 않고 그런 걸 내지 않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이 두 축을 해가지고 70%를 갖다 맞추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유럽 선주국에 버금간다라고 이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에너지 간의 갈등이 좀 커요. 이게 우리나라의 좀 문제인데, 재생과 원전 간의 이제 갈등이 좀 큽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가 항상 모자르다라는 얘기를 항상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현 상태가 대략 30대 10 정도 돼요. 3대1 정도로. 이게 재생이 10이고, 원전이 30이고, 이 정도 되는데, 15년 후에는 원자력은 35, 5%밖에 안 들지만은, 재생 같은 경우는 30%로 3배 늘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밸런스를 취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 그때 가서도 재생에 우리가 형편없다. 이제 그런 말씀은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뭐 요즘 솔직히 말씀드리면 에너지가 진짜 뜨거운 감자입니다. 게다가 이제 전기요금도 확 좀 늘면서 사람들의 관심도 좀 덩달아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에너지가 많은 국민들의 이슈로서 주목받게 된 결정적 계기는 혹시 교수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후 위기 때문에 지금 온 세상에 난리가 아니겠습니까? 태풍도 굉장히 센 게 오게 되고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니까 그럼 이 기후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래서 탄소 중립이 세계적인 이제 에너지의 트렌드의 화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에너지 믹스를 갖다가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가 이슈가 됐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에너지 안보가 떠올랐어요. 우리나라는 사실 1978년도에 한번 소요 파동을 겪었는데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사실은 에너지 파동이 왔죠. 우리가 그래서 전기요금이 이렇게 확 오르게 된 것도 사실은 이게 가스값이 양등해서 그렇거든요. 두 가지가 키 이슈라서 국민 여러분들의 주목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한전의 적자가 지금 지난 한 2, 3년 동안에 발생한 적자만 해도 40조가 넘거든요. 40조가. 바로 그것이 이제 한전 적자가 했고 그래서 전기요금을 갖다 조금씩 나중에 올리긴 했지만은 지금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쓰시는 전기요금이 상당히 올랐다고 좀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 전에 비해 가지고 한 40% 올랐어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말이죠. 산업용 전기는요. 한 75% 올랐어요.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는데 독일 같은 경우도 전기요금이 너무 비싸가지고 공장을 해외로 이전해야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로 봐서는 이걸 어떻게든 잘 계획을 짜서 이겨내야 됩니다. 야, 산업 쪽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체감하는 것이 우리 가정경제 또 이제 가계부를 들여다보건데 진짜 전기요금이 많이 올랐다라는 느낌을 올겨울에도 받았고 여름엔 또 여름대로 이제 폭염이 이어지다 보면 또 에어컨 써야 되니까 또 많이 나올 걱정을 미리 하게 돼요. 사실 겨울에는 난방비 때문에 요금이 너무 많이 들고요. 네. 여름에는 에어컨, 아이들이 있으니까 또 안 틀 수도 없거든요. 밤에도 틀면서 잘 때도 있는데 이러면 정말 사실 돈이 쿡쿡 들더라고요. 자, 근데 정말 이렇게 에너지 하나하나에 우리가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에너지 시스템 그렇다면 괜찮은 겁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그 에너지에 있어서는 취약 국가에 속합니다. 사실 못 느껴서 그러시지만은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거의 95%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자체로 하는 에너지는 거의 없는 것이에요.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무탄소 에너지 중에 제일 좋아요. 이게 태양광, 풍력, 또 원자력 같은 것들은 사실은 그 자원 의존도가 해외하는 것이 훨씬 작거든요. 그러니까 무탄소로 가면은 장점이 에너지 그 자립도 높이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로 그런 면에서 해야 되고 사실 해외 자원 개발도 그래서 좀 필요하긴 합니다. 우리가 해외에다 유전에다 투자해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가져올 수 있게 되면 그것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다각적인 노력을 사실 정부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에너지에 있어서는 취약 국가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지금이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22대 국회 300일 오늘 우리가 짚어볼 통과법 주제는 뭡니까? 네, 오늘 주제는 바로 에너지로 이어지는 미래, 전력망 확충법, 고준위 방패장법, 해상풍력 특별법, 이른바 에너지 3법입니다.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함께 모두 제정된 법입니다. 네. 자, 이 세 법 다 이번 국회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건데요. 그만큼 22대 국회에서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쏟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번에 통과된 에너지 3법 가장 큰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요, 항상 이 에너지 3법을 얘기할 때 그 앞에 민생자를 붙입니다. 이건 민생 에너지 3법이다. 우리들의 생활에 굉장히 가깝게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루도 전기를 못 쓰게 되면 어떤 일 벌어지겠습니까? 엘리베이터도 못 타서 정전 나보세요. 병원에서 긴급 수술해야 되는데 전기 안 되면 무슨 일 벌어지겠습니까? 그 다음에 교통에 그 시그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만약에 안 돼 정전되게 되면은 교통사고도 발생할 수 있고 심각한 사회 혼란이 오죠. 그만큼 전기 시스템을 갖다가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수요는 계속 느는데 공급을 갖다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공급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필요한 데 날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력망 그 확충법 같은 거는 전기가 필요한 곳에 전기를 넣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만든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용후 해결하는 거 이제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그거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 필요한데 원자력 발전소 계속 돌리려면은 어쨌든 간에 거기서 나오는 사용후 해결하는 걸 갖다가 어떻게든 간에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여태까지 막혔는데 그걸 또 풀어줬고요. 그다음에 재생을 좀 늘려야 되는데 사실은 해상 풍도로 늘리는 것이 보다도 좀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안정적으로 이 400구조를 유지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 전기를 쓰도록 하게 만든 것이라서 저는 이걸 갖다가 민생 에너지 3법이라고 부르고 이걸로서 일단 장애우를 풀 수 있는 첫 단추는 끼웠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장애 요소라는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동안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었나요? 문제 많았죠. 이런 발전소를 갖다 지으려고 그래도 거기에 지역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규제에 따른 그 허가를 받는 것도 많거든요. 송전망 같은 거는 그것이 이게 국토를 가로질러서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지나가는 곳마다 지자체의 그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예. 것들. 또 지역 동의받는 것들. 건설에 지연된 게 5년 지연됐다. 그러면 너 잘했다 이겁니다. 10년 지연하는 거 다반사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필요한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 주민분들의 반발도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소통 창구도 좀 부족했고 정보도 부족한 가운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번 법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에너지 3법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것일까요? 에너지로 이어지는 미래 에너지 3법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안정적인 전력망을 확보하라.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입니다. 말 그대로 전력 수요는 몰리고 공급은 또 막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병목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 법의 핵심 취지를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우리나라는 특히 이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전기 수요는 수도권에 다 몰려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발전소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지방에 있거든요. 지방에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날라야 될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요. 한번 구체적인 계획을 보면 말이죠. 10차 그 장기 송변전 설비라는 게 있습니다. 10차 전력 수요에 따라서 2036년까지 56조 원이라는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요번에 11차 전력수요 기본계획에 따라 가지고 제 11차 장기 송변전망 확충계획을 설계됩니다. 이 설계되는데 이거는 56조보다 많은 년만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투자가 필요한 걸 알겠죠. 예. 그 투자가 많다면 그만큼 우리가 필요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통상적으로 안 되겠다. 그래서 이 특별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전력망 확충이 가장 시급한 것 같은데 그렇기에 또 이번 국회가 팔을 함께 걷어붙인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이번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핵심은 바로 속도입니다. 교수님께서도 이 속도가 너무나 지연되면서 피해가 크다 이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국무총리 주재하에 범부처 위원회를 만들어서요. 송전망 건설에 필요한 35개 법률의 인허가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잡한 인허가 과정은 좀 줄이고 환경 영향 평가나 입지 절차도 좀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둔 것인데요. 송전망이 지나가는 그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보상 절차라던가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기회 이런 부분도 담아 있으니까 여러 이런 니즈를 좀 더 포함해 있는 법안인 것 같습니다. 전력망 까는 게 이제 정말 보통 일이 아니군요. 근데 교수님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정말 이 위원회를 통해서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건가요? 저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뭐 위원회가 맞는 건 아니지요. 하지만 이런 위원회도 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금까지는 사업자에는 한전했거든요. 근데 이걸 도저히 이걸 한전의 사업자에 맡겨서는 안 되겠다. 정부가 직접으로 나서가지고 범부처가 이걸 다 같이 이걸 협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이것이 뭐 도움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셨지 투명한 보상 절차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그런 것도 담기기 때문에 그것도 해결될 것이고 그리고 사업자가 직접 나서게 되면은 주민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해 당사자하고 부닥치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건 이제 정부가 관리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좀 더 객관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는 신뢰를 갖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게 이제 속도가 중요하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하지만 주민 합의라든지 환경 문제 역시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자, 이번 법안 그런 부분들까지 좀 균형 있게 챙길 수 있을까요?
균형 있게 챙길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보다는 균형 있게 챙겨야 되지요. 네. 왜냐하면 거기 위원회에 다 환경부도 들어와 있고 하니까 과거에는 환경 문제가 있게 되면 거기 지자체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이게 기충구조를 따라가서 올라갔는데 이제부터는 위에서 쏟아부어서 아예 환경부가 개입해서 처음부터 하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 효율적인 것이지요.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합의가 훨씬 더 잘 될 것이냐 또 그런 차원은 달라요. 하지만 거기서 보다 더 본격적으로 그 다음에 탑다운으로 쳐다보면서 하게 되니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특별법이 지금의 그 사업 체제보다는 좀 더 주민들한테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뭐 미래 산업하면 반도체, AI, 소위 말하는 사실 전기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 전기 먹는 하마 산업이라고 이제 말들을 하는데 이 법이 실제 산업 성장에 좀 도움이 되려면 좀 어떤 조건들이 갖춰야 될지 궁금하네요. 에너지 전략, 전기 전략이 최고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송전망이 필요 없도록 사실은 수요 기업하고 이 발전하는 지역에게 같이 붙어 있으면 돼요. 그게 제일 좋은데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그런 지역 편차가 굉장히 커요. 이게 다 수도권만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수요 기업이 발전 지역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것이 뭐냐면은 전기요금을 갖다가 지역 차별을 하자. 이게 수도권 전기요금 비싸고 지방의 전기요금 좀 싸게 해주면 거기서 전기가 나오니까 그렇다면 아무래도 기업들이 전기요금이 경쟁력을 갖다가 자기의 경쟁력에 영향을 주니까 아무래도 그렇다면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그러한 유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를 보낼 길, 전력망 확충도 필요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합의가 이루어진 그 공감망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까요? 네, 정동욱 교수님과 함께하는 에너지로 이어지는 미래.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핵 폐기물 제대로 안전하게 고준위 방패장법 제정입니다. 네, 핵 폐기물 하면 굉장히 무섭고 먼 이야기처럼 또 느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자, 이번에 이 법이 통과되면서 이 숙제의 첫 단추가 꿰어졌다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교수님. 이게 고준위 방패물, 정확히 어떤 거고 어떻게 보관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글자 그대로 고준위 방패물이라면은 방사성 폐기물 중에서도 그 준위가 높다 이런 것이죠. 근데 어느 정도냐면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법에 있어가지고 1세제곱미터의 부피에서 대략 한 2kW, 한 1m 되는 이 정도 되는 사이즈에서 만약에 여기서 낸다면은 그것은 이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나온 사용 후 해결료를 갖다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용 후 해결료는요, 지금 현재는 발전소 내부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경수로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발전소 건물 내부에 수조를 만듭니다. 풀 같은 거, 수영장 풀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안에 저장 중이고요. 중수로 같은 거, 우리나라는 중수로가 월성에 있습니다. 월성에 있는 것이 중수로가 지금 3개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 중수로는 발전소 부지 내에 건식 저장시설, 사일로 같이 생겼습니다. 그런 건식 저장시설에 저장 중에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만큼 정말 잘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법의 핵심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죠, 임 변호사가. 네, 고준위 방패장법의 핵심 내용은요.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안전하게 보관할지를 법적으로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은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부지 선정 기준을 마련해 두었고요.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그런 기준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근데 이거 정말 말 나와서 근데 이 방패장이 네. 저희 집 근처에 생긴다고 하면 이거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교수님 이게 정말 안전하게 지어질 수 있는 건가요? 좀 생소하죠. 이게 뭐 생소한 거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약간의 뭐 공포의식 가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다. 이게 생소한 것이기 때문에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이게 고체예요. 고체고서 우리가 이제 육안으로 확인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사용 해결료는 전 세계에서 지금 원전을 사용하는 국가가 한 32개 정도 되거든요. 32국가가 쓰고 있는데 또 원자력 발전이 도입돼가지고 이용돼 간 거는 거의 한 60년 되거든요. 한 번도 사용 해결료 갖고 문제된 적은 없어요. 한 번도.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한테는 좀 생소한 물질이니까 여기서 관리는 더 철저히 되고 무엇보다도 오래 보관해야 된다는 것도 또 이슈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용 후 해결료가 완전히 무해한 정도까지 가면 이게 수십만 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가
외부에다가 이렇게 설치해 두게 되면은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땅속 깊숙이 묻는 것이 지금의 공통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공간하고 영구히 격리시키자. 그래서 한 지하 500m에 묻는데 이것이 지금 뭐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 일본, 캐나다 다 이 방법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 방법으로 갑니다. 아주 나쁜 최악의 조건에서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거기서 방사물질이 지하 500m에서 지상까지 올라온 데는 한 5만 년 걸린다고 그래요. 올라온다 그래도 그것이 우리의 그 안전 기준보다 아래이고.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기후변화는 100년 내에 온다. 이제는 뭐 75년밖에 안 남았어요. 2100년이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75년에 오는 위기에 대처하시겠어요? 5만 년, 10만 년 후에 오는 위기에 대처하시겠어요? 먼저 급한 불부터 끄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이제 해외 여러 나라 이름을 좀 거론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모범 사례가 있을까요? 제일 모범은 핀란드입니다. 핀란드는 이제 이미 다 지었어요. 2004년인가부터 공사를 해가지고 이미 다 지어가지고 지금은 시운전 중이고요. 내년부터 이제 본격 운전 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용 해결을 갖다가 그냥 생으로 넣지는 않습니다. 사용 해결을 받아가지고는 그걸 이제 캐니스터라는 이제 구리하고 스테인레스 만든 금속재 통이 있습니다. 그 통에 집어넣은 다음에 그걸 지하 500m까지 끌고 가가지고 지하 500m에다 그걸 묻을 적에 그 주변을 갖다가 벤토나이트라는 일종의 찰흙입니다. 우리나라는 또 찰흙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찰흙으로 둘러싸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 물이라든가 물이 제일 들어오게 되면 이제 부실하게 되니까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막는 그런 그런 공학적 방벽 구조라고 합니다. 그런까지 해가지고 설치하게 됩니다. 교수님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 다른 나라는 어쨌든 척척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부지도 못 정한 상황이라 이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 처분장을 좀 건설하고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은 지금 충분히 확보가 된 상황인가요? 우리나라는요, 원자력 발전소를 갖다가 설계하고 그걸 제작하고 건설해가지고 수출까지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에 비하면은 이 사용 후 해결을 갖다 저장하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에요. 간단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동굴을 잘 팝니다. 여러 가지로 보실 때 보면은. 우리나라 터널도 굉장히 뭐 해저 터널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봐서 이걸 갖다가 우리나라가 하는 거는 기술적으로 봤을 적에 뭐 큰 문제 없다고 봅니다. 네. 결국 이 방패장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짓느냐가 아닐까 싶거든요. 부지 선정이 잘못되면 아무리 우리 기술이 좋다고 해도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이 중요한 저장소를 짓는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부지를 선정하는 게 좋을까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히 보였습니다. 이건 지역 유치가 첫째예요. 왜냐면 어쨌든 수용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안전하다 그런다 하더라도 내가 접해보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는 누구나 의구심을 갖는 것이니까. 그래서 주민 수용성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 수용성을 받아가지고서는 어떤 후보지를 잡는다 하더라도 과학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이게 과연 이게 장기간 동안 10만 동안 안정적일 것인가. 그래가지고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법에 이미 그 안전 기준 같은 거 있어요. 예를 들면 지진 같은 거에 이것이 뭐 문제가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물 흐르는 거 수리학적 이런 것도 뭐 문제가 없어야 되고 심지어는 말이죠 고고학적 발굴이라든가 또는 지하 자원이 있어서 혹시라도 1만 년 후에 후손이 그걸 파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둡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없는 지역을 갖다가 찾아가지고 그걸 설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도 책임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하게 또 제대로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해상풍력 속도를 높여라. 이 해상풍력 발전에 바람을 슝 불어넣는 해상풍력 특별법입니다. 네, 우리들의 법에서도 해상풍력 특별법 몇 번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게 바로 또 정부의 역할인 것 같은데요. 에너지 정책에서 정부의 역할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이해 당사자가 많아요. 이것이 이제 발전 사업자도 있지만 전기를 쓰고자 하는 수요자도 입장도 있고 실질적으로 나는 전기 많이 안 쓰는데 우리 동네에만 다 이거 발전을 다죠 하는 또 지역 주문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해 당사자가 많기 때문에 이건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에너지라는 것이 우리나라 사회를 떠받드는 인프라거든요. 말씀드려도 정전 한 번 나면 지하철도 못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프라를 갖다가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정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에너지 정책은 정부의 중요한 미션이지요. 사실 이 법에 대해서 몇 번 소개를 했지만 우리 또 교수님이 처음 나오셔서 우리들의 법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번에 통과된 법안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핵심은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을 직접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부분입니다.
입지 선정부터 인허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하면서요. 기존에 비해 인허가 절차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계획 입지 제도를 도입을 해서 바다 위 풍력 단지를 국가가 먼저 지정을 하고 풍량 데이트 등 필요한 정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이 법은 2026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바닷바람으로 전기를 만든다. 예, 생각만 해도 아주 짜릿하고 상쾌하네요. 그렇죠? 언제나 이렇게 바로 오는 바닷바람으로 전기를 만들 수 있다면 특히나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맞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이른바 친환경 에너지, 무탄소 에너지원으로서 가장 큰 거는요, 수력발전이 제일 큽니다. 수력발전이 네. 크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가 풍력발전입니다. 그리고 사실 세 번째가 이제 태양광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사실 태양광 위주의 그 재생에너지 사업을 펼쳤어요. 그런데 이 태양광보다는 풍력이 발전가에서 더 커요. 특히 우리나라는 삼면의 바다 아닙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바닷바람은 항상 상시로 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번 전기분에서는 2038년까지 풍력 발전 수준을 갖다 무려 20배를 갖다가 증가시키자라는 계획을 담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태양광이 대략 우리나라는 20기가와트가 좀 넘습니다. 20기가와트 좀 넘는 수준인데 20기가와트면 사실 원전 20기 정도의 규모가 되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태양광이 지금 되어 있는데 물론 그것도 앞으로 훨씬 더 많이 키웁니다. 거의 60기가와트 가깝게 키우는데 풍력은 그에 비하면 10분의 1, 2기가와트밖에 안 돼요. 이건 너무 이게 좀 작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풍력 발전이 전 세계 재생에너지 중에서 그 메이저를 차지하고 있는데 해상 풍력을 통해 가지고 이걸 키워야겠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2038년까지 무려 20배, 40기가와트를 목표로 해가지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이 해상 풍력의 어떤 보급 속도를 좀 높여야 될 텐데 실제로 그 산업부 자료를 보니까요. 해상 풍력 인하가에 걸리는 그 평균 기간이 약 7.5년. 그리고 일부 사업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걸린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반면 영국은 인허가 절차가 좀 단일화돼 있어서 해상 풍력 프로젝트 이거 평균 기간이 한 4에서 5년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런 비교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 행정 절차 정비가 좀 절실하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법 통과로 이런 좀 절차들이 간소화되면서 관련 산업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럼요. 전력소 기본계획을 세울 적에 발전소 전원마다 내가 쓰고자 하는 전원마다 우리가 예상하는 사업 공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엔 들어와야 된다. 근데 풍력은 대략 해상 풍력은 대략 한 8년 잡습니다. 8년 잡는데 8년 내에 이 해상 풍력이 들어오기 어렵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시다시피 인허가하면 7.5년이거든요. 그러면 인허가 한 다음에 거기다 파일을 받고 그다음에 거기다 풍력 발전기를 올리고 하려면 시간이 또 건설 시간이 또 걸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적어도 8년 내에 들어와야지 필요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특별법을 갖다가 만들게 된 것이고요. 당연히 인허가 기간이 짧아지게 되면은 산업적으로 보급이 활발해질 테니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 해상 풍력 발전, 그야말로 바닷바람으로 전기를 만드는 시대가 됐는데요. 법으로 뒷받침도 돼 있습니다. 보급, 산업, 안전, 이 세 마리 토끼도 한 번에 잡을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내용을 쭉 듣다 보니까 에너지가 단순히 자원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정말 기반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에너지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어떤 법과 제도 어떤 쪽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보세요, 교수님? 법 제도를 어느 정도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사회적인 이해와 그다음에 국민적 인식이 좀 더 향상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1973년에 석유 파동 난 이후로 거의 50년 동안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하도 호되게 당해서 이런 일은 없애겠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현재 가구당 정전시를 보게 되면은 9분밖에 안 돼요, 1년에. 미국이 이게 40분이 넘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전기를 공급하는 인프라를 갖다 구축해 왔는데 이것이 앞으로 될 것이냐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첨단 산업 수요도 같은 것도 있고 탄소 중립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전기수를 갖다가 공급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 이제 경제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은 나 그런 거 싫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갈등이 오래 간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50년 동안 쌓았던 이 전력선 인프라가 유지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더 이게 국민적 인식을 갖다가 좀 높이고요. 이게 어딜 가도 이제 부지 문제 설치한다고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 걸 할 적에 물론 정부가 그 역할을 하고 무슨 공청회도 열고 다 하겠지만은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걸 갖다가 좀 조정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역할이 좀 강화돼서 이러한 갈등 조정이 좀 잘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이 전기의 소중함 또, 깨닫게 됐는데 에너지 3법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세 분 어떠셨어요? 제가 예전에 둘째가 아주 어릴 때 집에 정전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어찌 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네. 뭘 좀 먹여보려고 해도 요즘은 가스레인지도 아니잖아요. 전기가 꺼지니까 데울 수도 없고 아 전자레인지가 있지 했더니 전자레인지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나가야겠다 했더니 엘리베이터도 안 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원래도 소중함을 알고 있었지만 아 정말 이제는 전기가 없으면 에너지가 없으면 꼼짝할 수 없구나를 느꼈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이중적인 마음이 있어요. 전기값은 많이 내기 싫은데 또 내 집 앞에 뭐 세운다고 하는 건 또 싫거든요. 예. 이런 이중적인 마음은 결국 교수님이 강조해 주신 것처럼 법과 제도가 좀 뒷받침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조율을 해주고 우리도 이거 정말 오랜 기간 준비해야 되는 에너지 사업이잖아요. 법과 제도를 좀 확실하게 뒷받침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득 가져봤습니다. 저는 오늘 느낀 점을 스티브 잡스의 말을 좀 빌려서 오. 전하고 싶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기는 사실 그냥 흐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어디로 어떻게 흐르게 만드냐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통과법이 미래를 좀 잘 만드는 그런 법이 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네, 저 역시 오늘 에너지에 대해서 많이 또 소중함을 느꼈고 작은 실천을 좀 오늘부터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도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노력을 또 잘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한 거는 우리 정동욱 교수님 얼굴을 프린팅해서 스티커로 만들어서 이제 리모컨 같은 데서 하나요? 네, 에어컨 센스 있게. 리모컨, TV 그거 좋네요. 리모컨, 휴대폰 뒤에 다 해놓고 꺼야지. 계속. 그렇죠. 오늘 교수님 말씀을 떠올리면서 안 쓰는 전기는 꺼두는 것부터라도 네. 예,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라도 전기를 좀 아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법안을 쭉 들여다보면서 이번 법이 정말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국회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한번 해주시죠. 저야 뭐 에너지가 안정적이고 또 그다음에 안전하고 언제나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계속할 생각이고요. 국회에 당부하고 싶은 거는 국회는 어른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에너지 같은 경우 갈등, 뭐 원자력과 그다음에 재생 또는 뭐 송전선의 갈등 이런 것도 사실 아이들 싸움 것 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가정사에서 보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어른의 입장에서는 그걸 조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른들끼리 더 그걸 싸우게 되면은 싸움이 더 커져요. 해결은 안 되고. 그래서 국회에 계신 분들은 이 집안의 어른의 입장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에너지의 소중함. 그 에너지는 정말 민생입니다. 그렇다면 국회가 그 책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동욱 교수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을 몰랐다고요? 아니면 법을 잘못 알고 계셨다고요? 제대로 법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법! 읽어드립니다. 요즘에는 현금 주고 뭔가 물건을 산다? 이거 참 익숙치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저 진짜 현금을 만져본 기억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네. 뭐 일단 핸드폰에다가, 뭐 신분증까지 되고 카드까지 다 되는 그렇죠. 세상이니까. 네. 네, 진짜 뭐 스마트폰 뱅킹도 거기서 하고, 결제도 그냥 뭐 가볍게 앱 카드로, 카드를 아예 꺼내지도 않아요. 네.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사실은 현금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저도 벌써 이제 체크카드 같은 거 만들어줬거든요. 네. 근데 이제 돈으로 직접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입금을 해서 주니까 너무 돈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돈 넣어줘 하니까 야, 요런 면에서 좀 현금 예전처럼 좀 써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맞습니다. 세뱃돈도 요새 이렇게 다 본인들의 체크카드 통장에 넣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편리한 건 좋은데 또 이게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송금할 때 한 번쯤 이거 혹시 내가 잘못 보내는 거 아닐까 하고 수시로 들여다보게 두세 번 확인하잖아요. 그죠? 저도 계좌번호 틀릴까봐 네. 꼭 이거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매칭해보는 습관이 있는데 일일이 확인해야 돼. 요즘은요, 이제 뭐 앱 결제 이런 거 하니까 결제가 너무 쉬운 거예요. 맞아. 송금도 너무 쉬워서 사실 예전에는 뭐 공인인증서도 필요하고 뭐 여러 단계도 거치고 하니까 잘못 보내기 어려웠는데 요즘은 진짜 까딱 잘못하면 잘못 보내겠더라고요. 잘못 보낼 때는 아찔하지만 만약에 잘못 보내진 돈이 내 통장에 들어왔다. 이걸 횡재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 돈을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자, 오늘 법있다 사연 차고 송금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확인해 보시죠. 오늘 또 라면이야. 인생이 왜 이렇게 소박하냐? 내일 모레가 대출금 갚는 날이야. 허리띠 제대로 졸라매야지. 엄마!
형! 요즘 내 소원이 뭔지 알아? 하늘에서 돈 떨어지는 게 내 소원이야. 나도 복권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네. 야, 그 돈 모았으면 벌써 대출금 갚고도 남았어. 복권 그만 좀 사. 땡? 뭐야? 나 돈 들어왔는데? 1, 10, 100, 2천만 원! 형! 내 꿈이 현실이 됐어! 꿈은 무슨 너한테 돈 보낼 사람이 어딨다고. 이거 심정 보이스피싱 이런 거 같은데? 저 질문 금지. 이거는 그냥 지금 하늘의 계시야, 이거는. 그래, 네 말이 맞아. 하늘에 응답한 거라고. 나 옷 입는다. 나가야지. 야, 이놈들아. 이사간 돈 함부로 쓰면 너희 큰일 난다. 저희는 큰일까지 감당할 준비가 됐습니다, 어머니. 인생은 한 방이에요. 오늘 때 빼고 광내고 한번 제대로 하자. 자, 출발! 와, 두 분 부티가 좔좔. 요 신상 한정판 어떠세요? 지금 아니면 못 사. 신상 한정판? 비쌀 텐데. 이거 얼마예요? 형, 돈 걱정하지 말고 사, 그냥. 야, 역시 동생이 통이 크네. 이 옷에 어울리는 신발도 있는데. 세또? 셋돈은 또 못 참지. 주세요. 엄마한테 문자 왔다. 아들 대출금 다 갚았더라. 그 돈으로 갚았니? 어쩌려고 그래? 에이, 엄마, 또 잔소리. 빚에서 해방된 기분 좀 느끼시지. 멋지다. 대출금 갚은 거야? 넌 역시 계획이 다 있구나. 띠링. 또 엄마. 자꾸 문자로 잔소리를. 고객님, 송금된 금액은 차고 송금된 금액입니다. 반드시 돌려주셔야 합니다. 뭐야? 차고 송금? 돈을 돌려달라고? 뭔 일이래. 야, 돈 거의 다 썼잖아. 이거 큰일 났네. 고객님 결제하시죠. 어디 일시불로 할까요? 야, 일단 문자를 지워. 몰랐다고 하자. 똑똑하다. 문자 못 받아갖고 차고 송금인지도 몰랐다고 그래. 형 진짜 천재야, 형. 인생은 한방. 일시불로 결제해주세요. 고객님 계좌로 차고 송금 반환이 요청되어 입금 계좌는 몰라. 귀찮아, 이거. 난 모르는 일이야. 형제가 아주 용감하네. 오늘만 사네. 오늘만 살아 아주. 근데 다 유혹이 오지 않을까요? 내 통장 계좌에 갑자기 한 2천만 원이 딱 꽂혀있다. 안 쓰실 것 같아요? 쓰실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불안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상황상 정말 이 돈이 너무나 필요하고 그러면은 이게 막 그렇게 안 느껴지고 막 빨리 쓰고 싶을 것 같아. 막 모른 척하고. 맞아요. 엄청난 유혹이 될 수도 있겠죠. 자, 본인 통장에 잘못 송금된 돈을 아주 시원하게 다 써버린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딱 봐도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자, 사건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실제로 이제 지난해 1월에 그 피해자 B 씨가 실수로 A 씨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을 합니다. 실수 알아차린 B 씨가 즉시 이제 금융기관에다가 차고 송금 사실을 은행에 이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제 은행에서 A 씨에게 차고 송금 사실을 알리고 반환을 해달라는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근데 이제 A 씨는 이 연락을 무시하고 빚 변제하고 생활비 등으로 이 송금된 돈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A 씨가 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니까 결국 수사기관에 의해서 재판에 넘겨진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은행에 차고 송금했다고 하면은 바로 돌려주는 게 아닌 거죠? 맞습니다. 이제 통장에 그 입금된 그 순간부터는 이 금액이 수취내 소유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고 송금된 그 돈이라고 하더라도 은행이 이거를 강제해가지고 반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 간에 이미 내 통장으로 들어오면 은행이 그것을 알아서 빼가서 다시 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자, 재판도 갔습니다. 차고 송금된 돈 돌려주지 않으면 어떤 죄가 성립이 됩니까? 대법원까지 갔어요. 그런데 오호.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일단 내 계좌로 탁 들어온 돈은 누구 걸까? 내 겁니다. 내 계좌에 들어왔잖아요. 예.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돈이 됐다고 해도 나는 이 돈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잘 보관해줄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신익측상 이걸 잘 관리하고 보관해둘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따라서 이 받은 사람 수취인은요 법률상 원인 없이 갑자기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거기 때문에 송금인에게 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잘못 송금한 돈 내가 잘 보관만 해둬야 되는데 임의로 사용해버리면 횡령죄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사건의 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 사안 보면 잘못 송금된 거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은행으로부터 문자도 받았습니다. 네. 이걸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을 문제 삼은 건데요.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시 돌려줬습니다. 피해 금액은 변제를 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합의를 했던 점 이런 사정들은 가만히 되어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아이고, 결국 500만 원 또 벌금 낸 거예요, 그죠?
원래 그 돈도 돌려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부터 쓰지 말라고 그랬잖아. 왜 써가지고. 문자를 지우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아무튼 동생이 혼자 신나가지고 그냥 아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기억해둬야 될 것이 우리가 송금을 하다가 제가 잘못 다른 사람한테 보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가장 먼저 어디에 연락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은행? 그 예금보험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고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실수로 수취인 계좌번호 등의 오입력으로 송금한 경우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단 이제 차고송금 금액이 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만 이제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기간도 있는데 차고송금일로부터 1년까지입니다. 만약에 이제 차고송금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먼저 은행에 자진 반환을 요청을 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이 돈이 반환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자, 이 차고 송금을 받은 대상이 이 금융사를 통해서 자진 반환에 응하지 않았을 때만 예금보험공사에 차고 송금 반환 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은행에다 먼저 차고 송금을 알린 뒤에 그래도 안 주면 반환 지원 제도를 활용해라. 아, 그러면 신청을 하고 나면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반환 지원 제도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차고 송금 수취 그 계좌가 뭐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이용된 그런 계좌라면요. 반환 지원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압류, 강제 집행된 계좌여도 반환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수취인이 사망했거나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까 이런 예외 사유들은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예금보험공사에서도 지원을 해줄 수 없다라고 하면 그 다음엔 어디에 기대해야 할까요? 이번 사건처럼 재판으로 가야 됩니까? 그러죠. 그렇습니다. 이게 재판으로 가야 돼요. 사실 재판이 쉽지는 않죠. 하지만 이런 제도들을 활용해도 지원을 받지 못했다면 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급명령 신청이나 아니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지급명령 신청이나 재판 같은 거를 하면은 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그동안 돈을 다 써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취 계좌를 상대로 미리미리 가압류, 딱 그 계좌 돈 못 꺼내게 못 쓰게 묶어놓은 조치 필요할 것 같고요. 송금된 돈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거나 지급 불능 상태가 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이렇게 가압류해 두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이 돈을 잘못 보낸 경우는 이제 충분히 알았고 반대로 저한테 이제 차고 송금이 잘못 들어왔을 경우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바로 이거 돌려주려면 또 어떤 방법을 통해야 되는지. 근데 또 이게 함부로 돈을 돌려줬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중고거래 중에 구매 금액을 잘못 송금했으니까 나머지 금액을 이제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사기범죄에 끌어들이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 물품을 거래하기로 한 후에 구매자가 이제 실수로 돈을 더 많이 입금을 했다. 다른 계좌로 차익을 돌려달라라는 이제 수법을 통해서 보이스피싱 그 수금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제 속아가지고 재이체를 할 경우에 나도 모르는 사이 이제 범죄 연루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죄가 없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시간이 들잖아요. 과정이 힘들고. 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인이 모르는 돈이 입금이 되거나 아니면 차고 송금이라고 다시 돌려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면은요, 송금된 은행이나 통장의 거래 은행에 차고 송금 사실을 바로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를 하기 마련인 건데 이 차고 송금을 막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일단은 스스로 꼼꼼하게 체크하는 게 가장 먼저일 것 같고요. 또 자주 이용하는 계좌라고 한다면 즐겨찾기에 이제 등록을 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거 혹시라도 내가 실수할까봐 두렵다면은 지연 이체 서비스에 가입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연 이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송금한 이후에 3시간이 지난 뒤에 수취인 계좌로 이제 돈이 들어가는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뭐 사전에 등록된 계좌나 쇼핑 같은 소액 결제는 물론 가능하고요. 이체 신청 후에 2시간 30분 안에는 송금 취소가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차고 송금을 좀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또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마무리 시간인데요. 김기리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한 줄 평은 이겁니다.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돈. 세상에는 내 거 같은 돈은 없습니다. 내 돈 아니면 네 돈만 있죠.
잘못 들어온 돈은 양심에 따라 절차에 따라 잘 돌려줍시다. 그래야 복이 와요. 네. 갑자기 통장에 돈이 뚝 들어오면 솔직히 좋죠. 그런데 착각은 자유, 사용은 범죄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잘못 들어온 돈 발견하면 이 돈 어디서 왔을까 한 번쯤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착오 없는 일상을 위한 법 이야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